남편의 차를 청소하다가 시트 아래에서 친밀한 윤활제 튜브를 발견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걸 산업용 접착제로 바꿔놓았죠. 그 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웃들이 응급차를 불렀어요. 계속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어디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 써주세요. 즐거운 시청 되세요. 남편의 차에 앉아서 글러브 박스에서 친밀한 젤 튜브를 만졌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산업용 슈퍼글루로 바꿔놓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웃들이 당황해서 소방서에 전화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기뻐요.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에 어느 도시에서 이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써주세요.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집안의 고요함이 짙은 아침 안개처럼 느껴졌죠. 이미 불청객처럼 자리 잡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결혼 선물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냥 티킹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마치 나를 나무라는 듯 했어요. 마치 각 타격이 내가 점점 더 의심하게 된 삶, 아름답게 세심하게 꾸며진 거짓의 세부 사항들을 상기시키는 듯 했죠. 박준호는 또 하나의 업무 만찬에서 돌아왔어요. 그냥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지쳐 보였어요.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피로와 죄책감의 주름이 져 있었어요. 그는 재킷을 소파에 던지듯 던졌어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보여주려는 듯이. 넥타이를 풀었어요. 마치 빨리 벗어던져야 할 올가미처럼. 그리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샤워도 하지 않고. 익숙한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죠. 그의 비싼 코롱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그 안에 달콤한 남자답지 않은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내 책상 위에 남겨진 뻔뻔한 낯선 쪽지처럼. 몇 분 후 그의 자신감 넘치고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전에는 이 소리가 나를 진정시켰지만 이제는 바보를 위한 자장가처럼 분노를 흔들었어요. 나는 일어났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한 여자가 그러듯 차분하게. 그리고 거실에서 그가 흩뜨린 모든 걸 주우기 시작했어요. 재킷, 지갑, 휴대폰, 낡은 노트북. 휴대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새 메시지가 불길한 징조처럼 빛나고 있었죠. 나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항상 투덜거렸어요. 영희야, 이런 기술은 됐어. 그냥 전화할게. 그런데 여기 이메일이 있었어요. 마치 의도치 않게 열린 문처럼 내게 숨겨진 삶으로 이어지는 문. 호기심은 역겹고 동시에 피할 수 없었어요. 나는 열었어요. 거기에는 몇 마디 말만 있었는데 그게 내 세상을 산산조각 냈어요. 오늘 너 정말 대단했어. 아빠. 그리고 빨간 하트가 따라왔어요. 마치 가슴에 차가운 바늘을 꽂는 듯 했죠. 나는 얼어붙었어요. 뺨을 맞은 듯이. 아빠, 누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왜 그렇게 부드럽고 거의 친밀한 톤으로.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엄지손가락이 떨렸어요. 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화의 흔적도 없었죠. 그냥 이상한 주소,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추위가 아니라 둔탁한 뼈 같은 공포 때문에. 마치 내 삶에 틈새가 생겨 그 틈으로 낯선 비밀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어요. 나는 침실을 바라봤어요. 그는 뒤척이며 코를 골았어요. 얼굴은 아기처럼 평온했어요. 그리고 그 평온함 때문에 나를 비틀어 놓았어요. 심장이 도둑처럼 쿵쾅거렸어요.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후로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더러운 옷을 세탁하기 위해 모았어요. 바지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영수증을 느꼈어요. 새 거예요. 아직 종이 냄새가 났어요. 부산 중심의 고기 전문점 레스토랑. 날짜는 오늘 저녁. 나는 무기력하게 웃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파트너들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는 운전해서 서울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부산에는 그의 어머니가 살았죠. 그는 종종 따뜻하게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부산에서 누구와 저녁을 먹은 거지. 영수증에 2인테이블, 비싼 카베르네 한 병. 바로 그 병. 그가 10주년 기념으로 내게 사줬던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요리, 필레와 파스타.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데리고 나간 게 언제인지 떠올려 봤어요. 아마 10년 전 내가 첫 빵집을 열었을 때였을 거예요. 촛불이 흔들리는 접시, 그의 미소, 자랑스러운 모습, 우리 미래를 위해 건배하는 그를 기억해요. 이제 그 기억이 가시에 앉은 듯 아팠어요. 그리고 그건 또 다른 거짓이었어요. 나는 내 휴대폰을 꺼내서 조용히 영수증과 메시지 화면을 사진 찍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40년 된 아내의 본능은 야생동물처럼 속이지 않아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아야 했어요. 손이 떨리는 건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마치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걸 보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나는 차고로 내려갔어요. 그의 SUV는 아직 따뜻했어요. 실내에는 휘발유 냄새와 그의 옷에서 나는 그 달콤한 향기가 있었어요. 나는 손전등을 켜고 운전석을 훑었어요. 잔돈 몇 개, 빈 병. 조수석 쪽 글러브 박스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운 플라스틱에 닿았어요. 나는 튜브를 꺼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밀한 젤, 뚜껑에 말라붙은 흔적이 있는 사용된 거예요. 차고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 물건을 바라봤어요. 만질 수 있는 더러운 비밀처럼. 우리는 몇 년 동안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피곤하다고, 나이 탓이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지? 나는 모든 걸 밀리미터 단위로 제자리에 놓았어요. 티슈로 손을 닦았어요. 마치 배신이 피부에 스며들까봐 두려운 듯이. 검색을 계속했어요. 더 차분하고 주의 깊게. 뒷좌석 아래에 구겨진 티슈들이 있었어요. 그 달콤하고 낯선, 남자답지 않고 내 부드러운 장미향도 아닌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는 뻔뻔하고 사냥꾼처럼 차고의 고요 속에서 배신의 외침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모든 걸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튜브, 티슈, 마치 그 냄새를 프레임으로 고정하려는 듯이. 차를 닫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증거의 무게가 내가 빵집을 키울 때 어깨에 지던 밀가루 자루보다 더 무거웠어요. 나는 다시 그의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채팅은 건조하고 업무적인 것뿐. 사막처럼. 들어오고 나간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 이상한 메시지만. 초안도 비어 있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매끄러워서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흔적이 청소된 듯이. 거짓의 달인, 나는 생각했어요. 분노가 식으면서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게 솟아올랐어요. 더 위험한 거. 진실에 대한 갈망. 무슨 대가라도 치르며 가리개를 찢어버리고 싶은 욕구. 아침 회색빛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자마자 나는 이미 일어났어요. 내 집 안의 유령처럼. 머릿속에는 튜브, 영수증, 그리고 빨간 하트 속에 아빠가 맴돌았어요. 독연이 피어오르는 회전목마처럼. 나는 계란 2개를 붙이고 토스트를 두고 진한 블랙커피를 따랐어요. 그가 좋아하는 대로.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는 내려왔어요. 구겨진 모습.
머리카락이 뻗친, 눈이 흐릿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반쯤 내려놓았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늘 그렇듯이. 저녁 늦게까지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노트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가벼운 거짓, 익숙한 톤. 나는 분노로 숨이 막혔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조심해. 그는 일어나서 내 어깨를 툭 쳤어요. 빈 제스처, 애정 없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부엌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시계 티킹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나는 접시를 하나씩 닦았어요. 리듬이 나를 수면 위에 유지시켜줬어요. 앉아서 추측을 짓는 건 더 이상 안 돼요. 진실이 필요해요. 단단한 돌처럼. 나는 연락처에서 최가영을 찾았어요. 빵집을 처음 열 때 그녀가 많이 도와줬어요. 한 번은 말했어요. 만약 필요하면 믿을 만한 사립 탐정이 있어. 아주 신중한. 이름은 이태민.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각 신호음이 신경을 때렸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영희야, 무슨 일 있었어? 준호가 무슨 짓 했어? 나는 한숨 쉬었어요. 전화로 내 고통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 진실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최가영은 말수가 적지만 반말로 모든 걸 이해하는 여자예요. 바로 동의했어요. 1시간 후 이태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오의 중심가 작은 카페에서 만나요. 걱정 마세요. 도울게요. 정고가 되자 나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은 닳아 있었고 갓갈린 커피 냄새가 났어요. 보통 그 냄새가 나를 진정시키지만 오늘은 낯설었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구석을 골랐어요. 밝은 곳의 그림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태민이 들어왔어요. 키가 작고 튼튼한 연한 파란 셔츠를 입은 깊이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깊게 보는 듯한. 나는 밤에 찍은 사진이 든 USB를 건넸어요. 메시지, 영수증, 튜브, 티슈. 이게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말들은 타버린 설탕처럼 쓰라렸어요. 그는 고개 끄덕이며 사진을 훑었어요. 노트에 짧게 메모하며. 알겠어요, 김영희 씨. 오늘 오후부터 감시 시작할게요. 버티세요. 구체적인 게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요. 나는 고개 끄덕이며 다가오는 눈물을 참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어떤 거라도. 그는 인간적으로 나를 봤어요. 불필요한 말 없이. 최선을 다할게요. 집에 가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마세요. 의심받지 않게. 나는 카페를 나와 군중 속을 걸었어요. 물처럼. 사람들은 지나가며 말하고 웃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40년 결혼 생활 후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주인이 아닌 발밑 땅이 갈라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에 휴대폰이 떨렸어요. 이태민의 메시지. 짧은 문장, 첨부 파일과 사진 보세요. 사진에 박준호가 그가 좋아하는 연한 파란 셔츠를 입고 중심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며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수연이었어요. 내 며느리. 그들은 친척처럼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비밀이 있는 커플처럼. 더 많은 사진이 왔어요. 테이블에 촛불과 작은 꽃병. 이수연이 그에게 기대며 미소 짓고 그는 그녀의 잔에 건배하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봤어요. 내게 몇 년 동안 하지 않던 시선으로. 나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구멍을 들여다보는 듯이. 젊었을 때 제주에서 그는 나를 그렇게 봤어요. 이제 그녀를. 밤 2시쯤 비디오가 왔어요. 나는 헤드폰을 끼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녹음해서 이수연이 그의 귀에 속삭이고 그는 내가 모르는 낯선 웃음으로 웃었어요. 그 다음 그들은 나왔고 박준호가 신사처럼 그녀에게 차 문을 열어줬어요. 마치 그녀가 그의 사랑인 듯. 나는 앞으로 뒤로 돌려봤어요. 자신을 괴롭히며 매번 새 바늘처럼. 다음 아침 또 다른 세트. 사진. 그의 회색 셔츠를 입고 중앙광장 법률 상담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에 이수연, 베이지색 사무실 드레스, 높은 포니테일, 큰 검은 선글라스, 숨기려는 듯 너무 가까이 걷고 몸이 그들의 관계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 사성 호텔 사진, 유리문, 금빛 간판. 나는 확대하며 반박할 세부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그들에게 편안했어요. 그 다음 멀리서 찍은 짧은 비디오, 3층 발코니. 그의 손이 그녀의 목에,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빠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키스. 하지만 내게는 마지막 희망을 태우기에 충분했어요. 바로 이태민의 메시지가 왔어요. 방은 낮 시간으로 예약됐어요. 밤새 머무르는 듯해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나는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기억 속에 저녁의 영희야. 오늘 나 없을 거야. 도착하는 파트너 만나러. 쉬어. 부드러운 목소리. 배려하는 톤. 그리고 세련된 거짓. 나는 USB를 열고 각 사진과 비디오를 저장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로 라벨링. 심지어 레스토랑 이름까지. 사진을 보며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했어요. 속에는 공허, 타는 수치와 분노만. 가족 저녁을 떠올렸어요. 공동 테이블. 이수연이 박준호에게서 멀리 앉아 거의 혐오스럽게 봤어요. 민준이 장난으로 엄마, 수연이 아빠 싫어하나 봐. 피하네. 나도 믿었어요. 이제 보니 연극이었어요. 너무 잘 연기했어요. 나 앞에서, 아들 앞에서, 온 동네 앞에서. 이태민에게 썼어요. 감사해요. 계속해주세요. 모든 걸 알아야 해요. 그는 짧게 답했어요. 할게요. 버티세요. 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고요. 배터리에서 공기가 탁탁 소리를 냈어요. 나는 프린터를 꺼내 모든 걸 인쇄했어요. 불필요 없이. 사진과 인쇄물을 두꺼운 봉투에 넣고 닫아서 날짜를 썼어요. 서랍 바닥에 숨겼어요. 낡은 가족 사진 아래. 위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민준 생일에 우리 넷. 이수연이 아들을 안고 박준호가 나 옆에 서서 손이 내 어깨에. 얼굴은 만족스럽고 평온했어요. 나는 사진을 너무 세게 쥐어 프레임이 삐걱거렸어요. 찍고 싶었지만 그냥 제자리에 넣었어요. 모든 게 제 때가 있어요. 새벽 직전에 문이 조용히 클릭 소리를 냈어요. 그는 돌아왔어요. 새벽에 조용히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피곤한 불평 목소리로. 파트너가 힘들었어, 영희야. 많이 마셨어. 완전 녹초야. 나는 부엌에서 물을 들고 서서 그가 끝까지 역할을 하는 걸 봤어요. 열린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듯. 쉬어. 나는 평평하게 말했어요. 내일 일 가야지. 그는 고개 끄덕이고 무겁게 지나가며 어깨를 툭 쳤어요. 빈 상자 같은 제스처.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분후에 이미 코를 골았어요. 마치 삶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그가 깊이 잠든 걸 확인했을 때. 이태민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마치 누가 들을까봐. 김영희 씨. 호텔 주차장에서 대화 녹음했어요. 특수장비로. 파일 보내요. 나는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감사해요. 기다릴게요. 분후 화면에 녹음이 나타났어요. 나는 헤드폰을 끼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테이블보 무늬에 시선을 고정해서 손을 안 떨게. 먼저 이수연의 목소리. 차갑고 업무적, 낯선. 아빠, 이 서류들 빨리 해.
모든 빵집 체인을 원해. 그 늙은이가 집에서 사라지게 해.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어요. 휴대폰을 쥐었다. 그 다음 박준호의 목소리. 너무 자신만만하고 평평하게. 걱정 마.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영희는 아무것도 몰라. 나 믿어. 나는 녹음을 멈췄다 다시 틀었다. 멈췄다. 마치 단어가 달라질 수 있을 듯. 하지만 같았어요. 칼처럼 직설적. 나는 오디오를 USB에 복사하고 시간과 장소를 라벨링했어요. 노트처럼 깔끔하게. 가장 중요한 걸 헷갈리지 않게. 새벽에 나는 이미 빵집에 있었어요. 반죽이 부풀고 오븐이 윙윙거리고 바닐라 냄새가 났지만 내 속은 비어 있었어요. 난방 안 된 창고처럼 공허. 정고 가까이 이태민의 새 세트가 왔어요. 긴 렌즈, 차 안사진, 박준호가 운전하고 이수연의 무릎에 서류 더미. 그녀가 빨간 펜으로 뭔가 표시하고 그는 고개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메시지. 대화 조각 들었어요. 공중사무소 지인 통해 하려는 듯. 확인 중. 나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글자가 흐려졌지만 의미는 충분했어요. 화면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다시 오디오를 틀었어요. 단어 하나하나. 자루 속 돌처럼. 늙은이. 이제 나를 등 뒤에서 그렇게 부르는군요. 그런데 나는 그녀를 딸처럼 집에 받아들였어요. 크림에 카라멜 만드는 법 가르쳤어요. 타지 않게 공급자와 할인 협상하는 법. 문이 딸랑 소리를 냈어요. 정미정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자에게 차 마실 걸 사는 단골. 영희야, 요즘 손님 많네. 체인 성장 중이야. 똑똑한 네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나는 얼굴이 갈라지지 않게 미소 지었어요. 케이크를 포장해 문까지 배웅했어요. 그리고 다시 카운터에 손을 짚었어요. 쓰러지지 않게. 저녁에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마주 앉았어요. 노란 램프가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낯설게 만들었어요. 그는 먹으며 평평하게 말했어요. 마치 주변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는 듯. 이번 주에 서류 몇 개 서명해야 해. 복잡한 거 봐줄래? 너 계약서 잘 알잖아. 나는 그의 시선을 들었고 머릿속에 이수연의 아빠, 서류 빨리가 들렸어요. 그는 땅을 더듬고 있었어요. 나를 그의 더러움에 끌어들이려 했어요. 나중에 볼게. 일부러 하품하며 말했어요. 지금 피곤해.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와인을 더 따랐어요. 뺨이 붉어지고 말이 흐려졌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할 때 늘 그렇듯. 마시고 일어나 침실로 갔어요. 차 열쇠를 침대 옆 탁자에 두고. 그게 램프 불빛에 반짝였어요. 신호처럼. 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손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코골이가 규칙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발끝으로 침실에 들어갔어요. 열쇠를 손에 쥐었어요. 복도가 물처럼 고요했어요. 차고, 시원하고 휘발유와 그 달콤한 낯선 냄새. 나는 실내를 열고 휴대폰 손전등을 클릭했어요. 글러브 박스를 당겼어요. 튜브가 제자리에, 뚜껑 가장자리가 어제처럼 약간 말라 있었어요. 두 손가락으로 집었어요. 끈적거리고 보기 싫은 걸 집듯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레몬 비누가 속의 추위를 가시게 하지 않았지만 손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서랍에서 투명한 산업용 접착제. 예전에 의자 다리를 붙일 때 썼던 거. 뚜껑을 풀고 방울방울 옮겨 담았어요. 주둥이를 닫고 살짝 눌렀어요. 부드럽고 매끄럽게 나와 보기에 구분 안 돼요. 등에 가벼운 떨림이 스쳤어요. 이건 더 이상 그들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내 함정. 튜브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매트 정리. 좌석을 같은 움푹한 곳으로. 트렁크를 열었어요. 가방, 빈병, 구석에 밀봉된 콘돔.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찍었어요. 닫고 올라가 열쇠를 그의 알람 시계 옆에 놓았어요. 모든 게 그대로. 거실에 앉아 책을 들었어요. 페이지가 흐려졌지만 모습은 완벽히 가정적이었어요. 그는 물 마시러 나왔어요. 졸려서 앉아. 읽어. 눈을 안 들며 말했어요. 그는 마시고 다시 침대에 쓰러졌어요. 나는 그의 호흡이 고르게 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내게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앞에 하루가 있었어요. 고객에게 미소 지어야 하고 송장을 서명하고 모든 게 평소처럼인 척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한 걸음을 해야 했어요. 그 후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아침에 빵집에서 돌아와 아침을 차렸고 얼굴을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는 이미 블랙 커피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밤에 어디 가지 않은 듯. 나는 계란과 토스트를 내놓고 평평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내일 대구에 계약 서명하러 가야 해. 늦게 올 거야. 저녁은 알아서 해. 그는 눈을 들고 놀란 척했지만 동공의 걱정이 아니라 안도가 스쳤어요. 어깨에서 돌이 떨어지는 듯. 큰 계약. 그는 몸을 뻗고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고개 끄덕였어요. 늦으면 전화할게. 그는 한 모금 더 마시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테이블에 화면이 켜졌어요. 부재 중. 이름이 선명하게 떴어요. 수연. 그는 돌아와 재빨리 휴대폰을 잡고 화면을 껐어요. 아, 잊었네. 현관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닫힌 문을 봤어요. 흔적도 없이 뺨을 때린 듯. 하루를 기계처럼 일했어요. 송장, 전화, 미소. 머리는 맑고 손은 제 일을 했지만 속은 황무지. 저녁에 일찍 잘 거라고 미리 말했어요. 새벽 버스 타야 해. 그는 무관심하게 다정하게 고개 끄덕였어요. 그에게 편할 때 늘 그렇듯. 나는 침실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잠 안 잤어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자정 가까이 코골이가 멈췄어요. 매트리스가 조용히 삐걱. 커튼 틈으로 나는 봤어요. 그가 어둠 속 창가에서 번호를 누르고 뺨에 대고 속삭이는 걸. 물론 내일 집으로 와. 호텔은 더 안 가. 영희가 서명하러 가. 늦게 올 거야. 대답에 조용한 웃음, 그 달콤한 목소리. 좋아, 아빠. 드디어 쉬네. 그는 웃었어요. 예전처럼. 하지만 낯선 내게 아닌. 나는 침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민준의 낡은 녹음기. 공부할 때 사준 거. 강의 녹음용. 배터리 교체하고 연속 녹음 켜고 머리맡 책장 뒤에 숨겼어요. 케이블을 가족 사진으로 가렸어요. 그들 결혼식에서 우리 넷.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봤어요. 속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어요. 프레임을 돌려 전선이 안 보이게. 확인하고 조용히 누웠어요. 잠 안 올 거예요. 5시에 일어났어요. 마당에 아직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를 때. 부엌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고 약불 확인하고 간단한 연기 함정, 얇은 실을 점화해서 열린 창으로 연결하고 한 번 움직임으로 불을 켜게 고정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 켰어요. 테스트로 한 번. 굵은 검은 연기가 뱀처럼 피어올랐어요. 바로 껐고 흔적 없음을 확인했어요. 재킷을 입고 큰 가방을 들고 침실로 돌아갔어요. 가볍게 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버스 터미널 가야 해. 계약 서명. 늦게 올게. 그는 머리를 안 돌렸어요. 응. 조심해. 필요하면 전화해. 나는 이 사람을 봤어요. 함께 산 수십 년. 그리고 뒤로 안 돌아갈 걸 알았어요. 나는 버스 안 탔어요. 길 건너 정미정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녀는 바로 문 열었어요. 가운 차림, 눈에 걱정. 영희야, 무슨 일이야?
나는 피곤하게 웃었어요. 여기 좀 앉아 있을게. 집을 봐야 해.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 안 했어요. 주전자 올리고 창으로 데려갔어요. 내 현관이 손바닥처럼 보이는. 앉아. 커피 진하게. 나는 고개 끄덕이고 유리에 앉았어요. 컵을 두 손으로 쥐어 떨리지 않게. 10시에 택시가 왔어요. 이수연이 밝은 꽃무늬 드레스와 큰 어두운 선글라스 입고 나왔어요. 이웃눈 피하려는 듯. 박준호가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녀를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비를 피하듯 서둘러. 나는 조용히 휴대폰 앱을 켰어요. 침실 녹음기에 연결된 거. 소리가 시작됐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마루의 무거운 발소리. 그 다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 하지만 들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영희야. 조금만 더. 몇 분 후 이수연이 날카롭게 비명 질렀어요. 처음엔 가늘게, 그 다음 절박하게. 이게 뭐야? 못해. 우리 붙었어. 박준호가 이를 갈며 쉿. 조용히, 소리치지 마. 지금. 하지만 이미 패닉, 억눌린 신음. 스프링 소리. 소란. 나는 시선을 내리고 손가락으로 실을 밀었어요. 미리 창턱에 매듭 지은 끝, 날카로운 당김 하나로 충분했어요. 집 부엌에 불꽃이 피었어요. 프라이팬 기름이 불타고 검은 연기가 틈새로 새어나왔어요. 굵고 끈적한 타르처럼. 정미정 할머니가 헉소리 내며 창으로 다가왔어요. 영희야, 네 집 부엌에서 영희나. 나는 당황한 척. 맙소사, 거기 뭐야? 마당의 문소리, 사람들이 발코니와 현관으로 쏟아졌어요. 영희 집 연기. 우리 이웃 김철수 아저씨가 이미 번호 누르고 있었어요. 소방서. 주소 여기에요. 부엌 연기. 안에 사람 있을 수 있어. 나는 정미정 할머니 옆에 서서 컵을 쥐고 손마디가 하얘졌지만 속은 평평했어요. 밤새 준비한 시험처럼. 헤드폰에 소란이 커졌어요. 이수연 거의 울며. 뭐든 해. 아파. 박준호가 으르렁. 조용. 움직이지 마. 참아. 하지만 참을 게 없었어요. 함정이 닫혔어요. 연기가 마당으로 퍼졌고 사람들이 현관에 모였어요. 누가 영희 경보기를 누르고 누가 문에 소리쳤어요. 거리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처음엔 가는 실처럼 멀리, 점점 가까워지고 커져 빨간 차가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가 현관에 멈췄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나는 봤어요. 내 아들이 헬멧 손에 들고 얼굴 굳은 채로 뛰어나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그는 우리 집에 들어갈 거예요. 소방관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도 준비 못한 걸 볼 거예요. 민준이 먼저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헬멧을 겨드랑이에 끼고 팀원에게 짧게 손짓 따라와. 초후에 문틀에 도끼가 부서지는 소리. 나무가 갈라지고 바닥에 조각이 흩어졌어요. 집으로 공기와 사람들이 쏟아졌어요. 하나는 부엌으로 가스 차단하고 불 확인. 둘은 복도에서 침실로. 나는 헤드폰으로 소란을 들었어요. 문소리, 명령, 짧은 있어, 무거운 숨소리. 그 다음 침묵 같은 정지. 그리고 내 아들의 목소리. 앉은 발밑이 무너진 사람처럼. 뭐야? 이게? 그 뒤에 둔탁하게. 저기, 모두 조용. 그리고 직무적으로 시트 가져와. 나머지 방에서 나가. 빨리. 마당에 사람들이 현관에 모였어요. 누가 목을 빼고 누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는 정미정 할머니가 말없이 카메라를 켜는 걸 봤어요. 그녀 눈의 분노와 연민, 혼동할 수 없는 거. 안에 사람들 있대. 맙소사, 영희 어디 갔어? 출근 갔나 봐. 속삭임이 하나의 윙윙거림으로 모였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젊은이들에게
손짓, 비켜, 방해하지 마. 사이렌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창문이 떨렸어요. 내 집이 순간 무대가 됐어요. 누구도 티켓 산 적 없는. 침실에서 참아. 움직이지 마. 이제 조심히. 그리고 짧은 여자 흐느낌. 그 다음 팀원이 시트 2장 들고 나왔어요. 화면처럼 펼쳤어요. 그리고 나는 눈 가장자리로 봤어요. 흰천 아래에서 붙은 두 형체가 움직이는 걸. 민준이 아무도 안 보며 물러서고 주먹 쥐고 둔탁하게 단지하에 빨리. 누구도 찍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가 휴대폰을 안 내렸어요. 부엌불은 몇 분 만에 껐어요. 기름진 앞. 환풍기 끄고 창을 열었어요. 검은 연기가 항복하고 하늘로 사라지는 회색띠로 변했어요. 아래에서 그들을 시트로 덮어 구급차로 옮겼어요. 이수연이 울부짖으며 흐느끼며 뭐든 해. 아파. 박준호가 쉰 목소리. 보지 마. 하지만 온 마당이 봤어요. 군중에서 누가 신경질적으로 웃었지만 민준이 날카롭게 조용. 그건 상사 외침뿐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목소리로 버티는 아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들을 구급차에 실었어요. 문이 쾅, 사이렌이 울리고 흰 차가 그 치욕적인 장면을 마당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아스팔트에 젖은 흔적과 속삭임을 남기고 정미정 할머니 창가에 서서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제야 시선을 현관에서 뗐어요. 정미정 할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가자. 거기 가야 해. 나는 고개 끄덕였어요. 거리에 누가 큰 소리로 우리가 모두 생각한 걸 말했어요. 불쌍한 민준이. 나는 시선을 내리고 마치 깨달은 듯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마치 방금 집에 연기 난다고 전화 받은 여자처럼.